겨울인데 지금 영화가 나는 후끈하죠. 여름의 어떤 열기로 이 여름의 그 뜨겁고도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핫하다고 해야 될까? 내 마음이 가장 뜨거운 한 시절을 봤다라는 생각에 사실 좀 약간 체온이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도 영화 보면서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좀 어떤 감흥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진짜 이 자리가 저도 너무 벅차요. 저는 이제 계속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이 영화, 러시아 영화 과연 한국에서 개봉할 수 있을까? 이 영화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들을 때부터 과연 이 유태우 배우는 한국 관객과 만날 시간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의심을 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러시아까지 왔었던 기자분이잖아요. 네, 혼자 제가 현장에서 왔어요. 제가 이 영화 촬영한다라는 소식을 알고서는 제가 현장을 가봐야겠다. 한국 배우가 러시아 영화를 촬영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과연 지금 말고 또 이후에도 있을 것이냐라는 생각에 개봉 여부를 떠나서 일단 한번 기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갔었고 이후에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먼저 이렇게 관객들과 만난 소감을 좀 들어보면서 시작할게요. 기분 좋죠. 네, 이제 뭐 며칠 전에 BIP 시사회도 다 끝냈고요. 뭐 칸 영화제도 갔다 왔는데 이제 뭐 긴장은 안 하고 그냥 기분 좋은 따뜻한 마음으로 관객분들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아요. 네. 개봉할 줄 아셨어요? 근데 진짜? 아니 몰랐죠. 그건 뭐 배우는 뭐 미리 페이 받고 그냥 자기 일만 열심히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될 건지 이제 우리 손에서 떠나는 일이니까 뭐 그게 뭐 영화제에 나오고 나서 배급사도 붙어야 되고 그러니까 막상 어떤 시장에 가서 이런 재료들이 있는데 뭐 자기 식당 가서 요리할래 하면서 이제 그 재료를 사가지고 자기 식당에서 이렇게 관객들한테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느낌이니까 그게 제 책임이 못 되지만 이렇게까지 올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고마운 일이죠. 네. 저는 가장 사실 이 영화 보면서 놀랐던 점은 영화 좋다 뭐 어쩌다 이런 다 떠나서 아니, 이 사람 왜 이렇게 러시아 사람 같지? 같이 러시아 배우들이랑 섞여 있는데 도무지 위화감이 없다라고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연기 진짜 잘하는데 라는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결과물을 보고 드는 생각이고 사실은 이제 배우가 이 영화에 출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이제 빅토르체에 관한 영화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과연 자기를 거기에 대입시켜서 자신 있게 내가 이 연기를 꼭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처음에 의심은 이제 본인에서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신 건지. 일단은 적극적인 거는 오디션 단계니까 오디션 단계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년 전만이라도 이제 이 영화의 결과물 때문에 좀 알려지기 시작하고 그러는 거지 그 전에까지는 완전 무명이었어요. 그리고 뭐 무명 생활을 한 13년? 15년 동안 뭐 그런 식으로 살고 있었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 선택권이 없는 그런 럭셔리가 없으니까 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일을 그냥 열심히. 그러니까 일단은 오디션을 열심히 보고 그러니까 어떤 이런 마음도 저런 마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템에 관한 그러니까 빅토르체라는 그 아이템을 가지고 뭐 특별히 뭐 크게 고민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첫 단계 됐고 2차 오디션도 됐고 3차는 이제 모스크바로 초대받았거든요. 비행기표 보내준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좀 예감이 좀 이상했어요. 나 되는 건가? 이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가만있어 봐. 지금 2017년 4월 말인데 뭐가 있나? 기사 같은 거 있나? 그 기사를 한번 네이버에 쳐봤는데 그 해외 기사도 아니고 네이버에 쳐봤는데 2016년 11월 달에 기사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 키릴 세레브레니코프 감독님이 뭐 전 영화로 전주 영화제 오셨는데 네. 지금 빅토르 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11월 달이면 4월, 5월 돼가고 있고 7월 달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6개월 동안 준비를 못 찾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걸로 이렇게 봐가면서 좀 자신감도 얻게 되고 그냥 나의 해석 안에서 좀 어거지도 부린 것도 있고 오디션 때 그런 식으로 그냥 제 거를 그냥 편하게 보여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오디션 했을 때도. 네. 그 수치가 굉장히 놀라워요. 사실은 보통 이제 아역 배우들 그렇게 캐스팅했을 때 이런 거 많이 쓰는데 할리우드 기사들 같은 데서도 왜 막 뭐 몇백 대 1, 뭐 몇천 대 1 이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2000대 1로 수치가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영화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빅토르체를 못 찾았다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계속 감독님이 빅토르체에 딱 맞는 배우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각국의 에이전시, 왜냐면 이건 진짜 이제 빅토르체가 이제 고려인과 러시아인 사이에서 태어난 어떤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외적인 조건도 필요했었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뭔가 오디션 작업을 물밑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너무너무 러시아에서는 빅토르체는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 영화가 이제 만들어진다 하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연기하고자 하는 배우들도 너무 많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이 운영하는 극장 앞에 사실 러시아 관계 이제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이 매일 가서 한 번만 만나줘요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감독님이 찾았던 사람의 조건이 뭐였냐 나중에 들어보니까 정말 이걸 어떻게 찾겠다고 진짜, 그러니까 저는 못 찾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빅토르체와 영혼이 닮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영혼을 끄집어서 보여주셨나요? 어떻게? 그게 이제 제가 인터뷰 때 했던 얘기를 좀 이렇게 재해석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 3가지 조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한국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조건은 그래도 20대 초반처럼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3번째 조건은 그래도 어려 보이더라도 좀 연기했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좀 연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3조건마저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캐스팅 되고 나서 현장에 나타샤 너멘카로 나오는 그분 있잖아요. 이제 90년도 빅토르가 떠나셨고 91년도가 남편이 떠나셨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아직도 살아계세요. 그리고 현장에 놀러 왔어요. 그분한테 제가 들은 얘기예요. 네. 물론 둘 다 뭐 좀 닮을 수도 있고 안 닮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영상을 보니까 저 친구가 우리 빅토르 영혼이 닮았다. Soul, he has a soul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와, 멋있네요. 네. 이 영화가 사실은 나타샤의 회고록을 바탕으로 한 영화였고, 그래서 이제 영화 보시면은 사실 정말 키스해도 될까요 허락받고 하는 이제 멜로의 정서가 흐르는 이유가 그분의 회고록을 바탕으로 했기도 한데,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빅토르체가 있었겠죠. 근데 결국에는 영혼이 닮았다는 거 인정을 받은. 예. 그렇죠? 예. 네. 그때까지는 엄청 긴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긴장했지만 그런데 이제 이 원고 자료 쓰신 분의 그분한테 인정을 받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뭐 현장에 뭐 엑스트라들이는 뭐 누구든 간에 와서 막 뭐라고 해도 난 뭐 영혼이 있는데 이렇게 된 거죠. 된 거지 뭐 누가 뭐 조금 안 닮았다고 해도. 근데 굉장히 신기한 거는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연출자나 아니면 이제 이 원작을 썼던 분이나 보는 관점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결과물로 나왔을 때 어떤 이 캐릭터를 연구를 어떻게 했냐는 생각을 했을 때는 정말 좀 감쪽같다라고 드는 생각은, 지금도 보시면은 진짜 하나도 안 닮지 않았어요? 네. 너무 안 닮았고, 저는 이제 빅토르체라는 이제 가수를 예전부터 이제 뭐 알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비주얼적으로 정말 1도 안 닮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요. 네. 네. 그래서 좀 의심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과연 도대체 이 감독님 뭘 보셨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영혼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어느 정도 빅토르체의 모습을 이렇게 재현을 하는 과정이 필요했었잖아요. 네. 근데 제일 먼저 이렇게 획기적인 변화가 사실은 머리였던 것 같아요. 머리를 감독님이 중간에 촬영을 못하게 되시면서 러시아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감독님이 촬영 중에 구금이 됐어요. 가택 구금이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촬영이 중단됐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 머리를 2번을 했었어요. 근데 그 머리 붙이는데 7시간 걸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걸 붙였을 때 본인이 네. 아 내가 이제 그 영혼에 앞서서 좀 빅토르처럼 비슷해진다 이런 느낌 같은 것들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게 뭐 어떤 영화를 이제 작업 들어갔을 때 없잖아 있어요 그런 느낌이. 왜냐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머리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뭐 그냥 헤어 메이크업 하고 나서 분장실에 들어갔다 나오고 나면 이제 뭔가 저도 저의 모습 이제 아직도 낯선 모습인데 한 1시간 지나면 이제 아 이런 느낌이구나. 그 거기다가 이제 의상까지 입어 보면 살짝 그 뭐 동작도 달라지고 뭔가 좀 달라지는 거 많고 뭐 신발까지 신으면 더 달라질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자면 이것도 아직도 한 번도 얘기 안 해봤네. 네. 예를 오늘 생일 들자면- 처음 많이 네. 하네요. 네, 예를 들자면 실제 구글에 빅토르 책을 찾아보시면요 얼굴 형태가 많이 다르거든요 제 얼굴하고. 근데 살을 확 제가 빠졌을 때는 뭔가 조금 닮은 부분이 있는데 항상 살짝 이런 식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슬프게 보는데 눈썹이 그때 분장하신 분이 뭐라고 하셨나? sad clown처럼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인가 프랑스인가 피에로 스쿨들이 전통적으로 많잖아요. 거기에다가 웃기는 존재지만 뭔가 아름다운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전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그 빅토르체의 그 얼굴 표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서 여기 밀더라고요. 여기 중간에 이렇게 보여야 된다고 쉐이프가 눈썹 쉐이프 이렇게 보여야 된다고 슬프게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그려야 된다고. 아주 단순한 뭐 미묘한 뭐 작은 차이인데 뭐 그런 거 하나 둘 셋 뭐 계속 모이다가 보니까 캐릭터 몰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 노래, 러시아어 이런 거로 가기 전 단계에 그 어마어마한 연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사실은 계속 이제 빅토르체에 대해서는 거의 그 한국의 거의 전문가가 될 정도로 파고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떤 과정들을 좀 거쳤는지. 이제 제가 캐스팅 됐다는 얘기 듣고 나서 러시아에 도착했는데 크랭킨까지는 3주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3주 안에 최대한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미친 듯이 한 거죠. 그냥 혼자서 미친 것 같아요. 그냥 혼자 호텔방에서 계속 뭐 다른 애들은 뭐 오늘 회식할 건데 뭐 올 거 나올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러시아 동료 배우들은 그런데 정말 하고 싶은데 안 되겠다고. 너무 읽을 것도 많고 영상 분석할 것도 많고 러시아어 외울 것도 많고 뭐 노래 연습해야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도 아직도 잘 몰라요 어떻게 했는지. 솔직히 그때 너무 정신 없었고 지금 이제 제가 모르겠어요. 그냥 덤빈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말도 좀 인상적이었는데 사실 러시아어 대사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언어를 독일에서 태어났고 독일어를 하고 있고 영어를 하고 있지만 러시아어를 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보면은 항상 그 해외 프로젝트를 많이 했어요. 지금 이제 그 개봉하지 않은 작품들도 있지만 태국 작품들도 했었고 계속 어떻게 보면은 빅토르체를 연결해서 러시아 연결한 것처럼 항상 그 과제를 좀 받고 있는 배우였고 그 방법을 누구보다도 잘 개발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해외 작업들을 해나가는지도 지금 이 빅토르체에 와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노하우가 좀 발현됐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의 방법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영화들은 이미 할 수 있었던 언어로 계속 했는데 러시아어는 처음이었었거든요. 몰랐던 언어를 접근하는 게. 그런데 노하우이라고 하면 그냥 이제 뭐 이런 상상마당 같은 자리가 정말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배우 되겠다 아니면 연출하겠다 영화 음악을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첫 단추가 똑같은 단추인 것 같아요. 그 순수한 영화의 사랑 때문에이거든요. 그 나중에 막 정치적인 거 하고 막 권력 뭐 이런 거 들어가지만 첫 단추는 꼭 그 단추예요. 그래서 되게 로맨티시즘이 있고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세계적으로 어디 가나 어떤 나라 가나. 그러니까 그 공통점을 찾아가면서 어떤 현장으로 가든 간에 그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똑같이 다 어떤 현장에서 똑같이 투자금 막 그것 때문에 막 다 불안해하고 시간을 쫓고 막 뭐가 안 됐다 뭐 촬영 날이 그때 글로 밀었다 뭐 싸우다가 막 화해하고 해소하면서 술 먹고 친해지고 끈끈한 거 다 똑같아요. 그 영화라는 그 가족 그 문화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문화적인 그런 선입견 없이 어떤 한 나라에 가가지고 그냥 똑같이 그냥 사람으로 대하는 건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저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제가 어떤 결핍인가 어떤 낮은 자존감 때문에 얘네들이 또 나한테 욕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게 근데 그거를 버리고 그냥 자신감이 아니겠지. 그냥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묻다가 보면 다 그 오해들이 다 풀어지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그 연기 하루하루 해야 하는 연기 외에도 이런 그 내적인 갈등 같은 것들을 꾸준히 해야 되는 그런 현장이 아니었나 싶은데 왜냐면 누구도 자기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혼자 짐 꾸려서 빅토르체 영화 속에 나오는 빅토르체 이렇게 가방 메고 다니는데 그런 모습들이 저는 이제 촬영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였구나를 이제 같이 따라가면서 본 거죠. 그냥 진짜 혼자 가서 다 모든 것들을 자기가 관리하고 연기하고 그리고 이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조차도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매번 겪으면서 이 자리에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그냥 빅토르체로 어느 날 이제 레토라는 칸 경쟁에 간 영화로 이 사람이 좀 이렇게 모습 보였다기보다는 그 축적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좀 뿌듯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배우가 또 한 명 이렇게 왔구나. 그래서 상상마당의 아이콘으로도 꼽히는 것도 진짜 뭐 전혀 과장되지 않은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저는 상상마당의 이 기준이 뭔지 모르겠네요. 개봉하는 거 아직 개봉도 하지도 않았는데 고맙습니다. 네, 그 여러 장면들이 생각나는데 이게 이제 제가 보헤미안 랩소디도 이제 어떻게 찍었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감독님이 좀 약간 대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마지막에 우리가 그렇게 지금 극장에서 열광하는 그 마지막 장면을 가장 먼저 찍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빅토르체 레토를 찍을 때도 공연 장면을 굉장히 초반에 찍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배우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단순히 그 씬을 이제 마스터한다라는 걸 떠나서 그 많은 러시아 사람들 앞에서 그 러시아어로 노래를 하는 거는 그냥 정말 본인도 서바이벌이었을 것 같은데 공연 장면 촬영할 때는 또 어땠는지 사실 노래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하셨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락클럽에 있었던 장면들은 다 2회차, 3회차 때 찍었었어요. 3회차, 5회차까지. 왜냐면 마이크 거도 찍어야 됐었으니까. 한 5일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아요. 촬영하기 전에? 네, 촬영하기 전에. 정말 피곤했었고 너무나 긴장 많이 됐었고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도. 그런데 그냥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그냥 눈 감고 감독님의 판단하고 의견만 믿고 그냥 뛰어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뭐 나오겠지. 최대한 잘 해가지고 외워가지고 또 하고 했는데 머릿속에서 계속 뭔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게 되면 그 언어의 자연스러운 표현을 한 척을 하려면 좀 과장할 데가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계속 그 과장 이제 너무 막 오버하면도 안 되고 정말 서늘한 빅토르체인데 그러니까 그 밀도를 계속 제 자신이랑 머릿속에 싸웠던 게 되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영화 속처럼 예. 그 보조 출연자들이 네. 몇백 명이 있었었잖아요. 네, 350명이었었어요. 네. 그 어느 순간 좀 이렇게 좀 마음을 놓고 달려가게 되던가요, 진짜? 한 번도 안 됐어요. 그 노래 부르는 장면들 특히 너무 어려웠어요. 예, 여기서 한 5배 관객들이었었으니까 갑자기 외국 사람이 들어와서 나 한국말 잘해 이러면서 이러면 안 될 거 아니 막 다 어디 한번 보자. 너 우리 뭐 김광석 연기할 거 한번 보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기 안 죽으려고 계속 내 거를 계속 막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막 같이 기싸움하고 잘하려고. 네. 이 빅토르체는 사실은 저항의 기수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그 러시아 예전 이제 구소련에서 억압된 체제 하에서 서구의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러시아 사람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이 우리의 공분을 노래로 표현해줄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거에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했고 빅토르체가 그 사망했을 당시가 28살이었어요. 그 영화의 마지막에도 이제 그 이렇게 나오지만 굉장히 젊은 나이에 꽃을 피우지 못하고 그냥 불꽃같이 진짜 일어났다가 죽게 됐죠, 교통사고로. 그래서 이후에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팬들이 따라서 이제 자살을 하기도 했었고 이후에도 계속 지금도 저는 이제 그 모스크바 갔더니 빅토르체를 추모하는 어떤 그 거리의 벽 그런 것들이 있고 그 정도로 이제 러시아인들한테는 영웅인데 작년에 이제 이 영화 촬영할 때가 빅토르체 사망 55주년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약간 그 어떤 그 추모하는 그런 기분이 더 드는 해이기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곳을 좀 방문하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좀 느끼는 감흥 같은 것도 또 있었을 것 같고 이 영화도 연결되는 지점인데 만약에 이제 그 빅토르체의 어떤 영웅적인 것들을 정말 영웅이 되고 나서의 모습들을 이 영화가 조명을 했다면 되게 예상 가능했던 영화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빅토르체의 영화를 정지영 감독님이 예전에 그 만들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아마 더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빅토르체를 구현하는 모습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 영웅이 되기 전 그 어떻게 보면 2부가 있을 것 같은 네. 곳에서 끝내는 거였는데 그 어린 시절의 빅토르체의 영혼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해석했는지 배우로서는 그것도 좀 궁금해요. 일단은 오디션 보기 전에 딱 3일 시간이 있었는데 첫 앨범 내기 직전 이야기니까 첫 앨범의 가사를 분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가사를 보니까 좀 시적인 표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빅토르체가 좀 지금은 물론 뭐 락 스타일 뭐 그런 상징성은 있지만은 옛날에는 좀 더 포크 뮤지션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인 같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비교했을 때 행위 예술가 뭐 배우던 뮤지션이던가 뭐 유럽 출신인 한국 사람이 저하고 빅토르체밖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런 유럽 백인 사회 안에 있는 이방인으로서 나오는 감수성을 제가 좀 믿었죠, 저는 스스로. 그래서 감독님한테 어필했던 거는 내가 보는 어린 빅토르체는 좀 더 멜랑콜리하고 거기에 관한 공허함을 느끼고 거기에 관한 외로움도 느끼는데 그거를 잘 자기 음악으로 표현했다라는 설명을 해드리니까 너무 좋다고 너무 나하고 맞아 떨어진다고 영혼이다. 또 머리를 왜 때리세요? 네, 그냥 솔직히 뭐 해석이란 뭐 척을 한 거죠. 사실 저는 그냥 저를 설명했을 뿐인데. 결국 이 영화가 그 레토라는 여름이라는 뜻인데 그 여름이 젊음이잖아요. 이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금지되어 있는 것들을 금지되어 있는 상황 안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열광하는 것, 또 내가 바라는 것들을 계속 추구하겠다고 막 이렇게
몰래 몰래 모여서 그 공연하는 것도 이제 아파트라는 공간 안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공연을 하고 관객들도 좀 약간 몰래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 대한 매혹이 마찬가지로 배우로서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이랑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은 지금 현재도 감독님께서 구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아직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네. 짠해 오는 것들도 있었을 거고 느껴지시는 것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좀 이 영화가 더 애틋했는지 배우로서는. 네. bless you. 그러니까 우리 배급사에서 여러 가지 키워드를 쓰잖아요. 이제 영화를 팔으려고요. 왜냐면 관객 여러분들한테 어떤 키워드로 어필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뭐 청춘이던가 음악 영화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창작의 자유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뭐 억압 밑에서 사람들이 좀 많이 순수해지는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었고, 그리고 뭐 옛날에 러시아에서도 그랬었고, 되게 순수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억압 밑에서도 소통을 하려면 창작의 자유가 눌려지지 않는다라는 게 크게 배운 것 같아요. 그게 특별히 우리 감독님 때문에. 네. 그러니까 5회차 남는 상태에서 가택구금이 됐는데요. 아직도 작별 인사를 못 나눴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저를 선택해 주셔가지고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감독님이 차린 밥상에 제가 그냥 숟가락을 얹힌 그런 느낌인데, 네, 좀 살짝 그러니까 복잡해요. 너무 고맙기도 하고 너무 좋기도 하고 동시에 너무 슬프기도 하고. 그런데 감독님은 그 이후에도 2작품 더 연출하시면서 그 가택구금 상태에서 네. 변호사를 통해서 현장에서 뭐 사람들이 뭐 막 찍고 변호사한테 그 USB를 드리고 집에서 그거 USB를 보고 셀카를 찍고 연출을 하시고 계속 소통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나의 창작의 자유를 누리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문화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그게 정치적인 억압될 수도 있고 성정체성 때문에 억압될 수도 있고 가정 안에서 있는 뭐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억압이 될 수가 있는데, 소통하고 싶고 그런 의지 있고 그리고 뭔가 창작을 하려면 그건 항상 흘러나온다. 어떤 틈으로 항상 흘러나온다. 그게 저한테 제일 큰 공부가 됐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사실은 이제 그 가택구금 상태에서도 이 영화가 칸 국제영화제 경쟁작으로 초청이 됐고, 그리고 그 당시 레드카펫 올라가면서 배우들이 보여준 감독님에 대한 어떤 헌사 같은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결국에는 진짜 뭔가 이렇게 막아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도 이제 2작품이 이란 영화죠. 자파르파나의 영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감독님이 이란에서 그 정치적 구금을 당한 상태였고 2 감독이 활동을 못하는 상태가 된 건 거예요. 그런데 이 레토가 말하는 것도 결국에는 좀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영화가 가지는 시사하는 바가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감독님이 없이 이 영화를 책임지고 가는 주연 배우로서의 책임감 같은 것들도 더 무거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아까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레토 이전과 레토 이후에 그 유태우라는 배우의 어떤 그 방향성 이런 것들은 또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거라는 생각에서 좀 감사하다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지금 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다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도 인생은 아니니까, 배우만 아니고 뭐 일상생활에서도 그러는 거니까 뭐 내년 다 결혼할 거야 하면 결혼 꼭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하기 싫다 하면 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알 수 없잖아요.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냐에 따라. 그러니까 일단은
한 5배로 더 바빠진 것 같아요. 그게 일단은 그게 좀 행복한 찾는 곳들이 많아졌다. 네. 그거 말고는 저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전에는 뭐 알려져 있지 않은 배우였었으니까 한 1년에 한 번씩 뭐 단역을 하나만 해왔었거든요. 거기에 관한 또 나름 뭐 좋은 거 있었어요. 왜냐면 그 단역에 진짜 다 몰입을 해버려가지고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또 새로운 기준이 생겼으니까 그냥 제 옛날 기준을 뜯어 고치고 새로운 기준에 맞춰서 이런 바쁜 스케줄 안에서도 뭐 하루하루 캐릭터를 변해가면서 좀 감성적인 정리하고 작업들을 어떻게 풀어내야 되나 앞으로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 그거 말고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배우로서 좀 인지도를 높이고 싶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네. 태호 유로는 진짜 저도 이제 지켜보니 굉장히 유명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이제 그 가능성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태호라는 이름으로는 사실 레토의 개봉이 신호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중요한 작품이라는 생각 드는데 관객들과의 오늘 만남이 하필 또 상상마당이어서 더 뜻깊은 것 같아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 극장 다른 극장보다 그렇죠. 하필 전 또 처음이에요. 좀 이상하나? 제가 처음이라서 제가 뭐 어떻게 더 잘 실수했나 모르고 아니요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관객들께도 마이크를 이제는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태호 유 아니라 오늘은 또 유태호 배우에게 궁금한 점들을 마음껏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세요. 그리고 오늘 그 질문해 주시는 분께는 이게 샘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아닌데. 이거 저기네요. 네. 그 엽서 세트를 드리는데 뒤에 이렇게 영화에서 나온 중요한 곡들 있죠. 이기팝 곡이나 토킹헤즈 이 곡들의 가사가 정말 깨알같이 적혀 있는 엽서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랑 엽서 세트가 같이 가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영화를 보기 전에 나름 저도 영상을 좀 타간 것 같거든요. 네. 직접 노래를 부르신 건가요? 제가 현장에서는 이제 애초부터 감독님이 더빙이 된다고 저한테 얘기해 줬었어요. 왜냐면 러시아 관객을 위한 영화고 그리고 러시아에서 워낙 그 빅토리 최의 특유의 목소리 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깨면 안 되니까 대신에 현장에서 배우들이랑 호흡할 때 다 똑같이 러시아어를 해야 된다. 왜냐면 교감이 돼야 되니까요. 노래 부를 때도 한 번 제가 일부러 좀 거짓말하고 이 모양만 해봤더니 감독님이 뭔가 이상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거짓말 하고 싶어도 안 되더라고요. 영원히 거짓말하면 안 되죠. 배우는 원래 뭐 거짓말하는 것이 직업인데 사실. 근데 그래서 나중에 대사 치는 대역하고 그리고 노래 불러주는 대역하고 이렇게 우리 셋이서 만들어낸 캐릭터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캔버스 대주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저는 이제 그거는 알고 원래 세 곡만 하면 된다라고 이제 짧은 준비 기간이 있지만 세 곡만 하면 된다고 해서 갔더니 갑자기 9곡을 해라. 네. 뭔가 낚이신. 네. 뭐 러시아에서 이거 뭐 좀 소통하는 스타일이 뭔가 다 조금 늦더라고요. 네, 그것도 가서 배웠는데. 근데 긴장하지 않고 그냥 이 문화가 여기가 이런 거구나 하면서 늦게 왔으니까 내 책임은 아니다. 난 단지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대한 잘 하려고 하니까 알아서 써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대신에 그 안에서 최대한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9곡을 외웠고 또 감독님이 좀 보시면 원샷 원테이크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위, 곡 안에서 어떤 부위가 쓰여질 건지 어떤 식으로 걸릴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외워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것도 어려웠었고. 감독님 독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이 경쟁이 치열해요. 어느 분들일까요? 네, 첫 번째 줄에 계신
러시아 출신이 아니면 러시아어를 배우신 거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연습을 하시고 이렇게 한 건지. 네, 제작사에서 스피치 코치를 일단 붙여줬어요. 제가 요구하고 나서. 그러니까 스피치 코치 필요한다. 그리고 러시아어로 돼 있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었고요. 영어로 되는 어거지 번역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스피치 코치랑 같이 연습해가면서 제가 직접 뭐 영어 알파벳하고 뭐 대충 독일어 발음하고 한국 발음의 저만의 시나리오, 소리만의 시나리오를 제가 하나 다 적어냈어요. 그리고 그거를 외우기 시작했는데 뭐 하루에 3주 남아 있었으니까요. 3주 동안 자 그러면 몇 시간 그러면 잠을 자는 시간을 최소화시키면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잘 수 있더라고요. 제 체질은. 그래서 5시간 자고 19시간 동안 연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다 쪼개가지고 뭐 문장은 단어로, 단어는 또 소리까지 한 슬랩을까지 이렇게 다 쪼개서 이 한 소리를 여기다가 1시간 투자. 그래서 1시간 안에 뭐 100번 반복, 입에 붙을 때까지. 어떤 소리는 좀 잘 붙고 어떤 소리는 안 붙었을 때 그거 좀 더 많이 반복. 그렇게 해서 시간 경력표를 짜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단수무식하게 배운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뭐 러시아어는 이제 읽을 수는 있어요. 읽을 수는 있고 식당에서 뭐 좀 네. 어거지로 그냥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 식당에서 주문을 잘하더라고요. 같이 이제 밥 먹으러 갔더니 뭐 이거는 뭐 이러면서 발음도 막 너무 뭐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근데 이제 거의 이제 그 연습한 과정을 보니까 나중에 그 유태오 뭐 러시아어 교실 해도 될 정도로 진짜 수험생처럼 파고들었고 본인이 시간표를 다 짜서 한 거를 저도 봤어요. 그 시간표를 보니까 이렇게 분 단위로 쪼개서 다 이렇게 뭘 공부하고 이렇게 노래 연습하고 뭐 이런 걸 했는데 한 번 이제 그런 많이 실수를 했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외국 사람들이 그 서구 사람들이 뭐 한자 문화권이니까 뭐 이제 중국어랑 한국어 비슷하지 않아, 뭐 일본어랑 한국어 비슷하지 않아, 쉽게 할 수 있지. 그런 오류를 우리도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도 독일어 잘하고 영어 잘하니까 러시아어 잘하지 않아 그랬더니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얼마나 지금 열심히 이거를 택방에 감금돼서 하고 있는지 몰라. 셀프 감금해서 그런 노력이 무식한 노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네, 또 질문 받을게요. 네. 어느 분 되실까요? 한 분, 네. 저 남자분이. 네. 쳐다보지 않고. 두 번째. 네. 네. 예, 영화 잘 봤고요. 감사합니다. 극중에서 저는 이 영화가 빅토르 최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마이크라는 인물이 약간 빅토르 최를 좀 뭔가 바라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오히려 영화 속에서 마이크가 좀 더 약간 이제 내면 심리 같은 걸 좀 묘사하는 게 많았었고 네. 빅토르 최는 마치 마이크에게 뭔가 이상향적으로 보여지는 약간 그런 인물로 비춰져서 그런 건데 네. 혹시 감독님이 막 이렇게 연기 디렉팅할 때 빅토르 최의 고뇌가 느껴지게끔 연기를 하라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그냥 비치는 것처럼 연기를 해라 그런 디렉팅 같은 게 있었나요? 네, 저도 속았어요. 저도 제가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요. 저도 러시아에 가고 나서 시나리오 보고 나서 이게 일단은 그거 나타샤 너멘카의 두 남자 시선이잖아요. 이제 나타샤 너멘카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다라는 느낌이 있더라고. 시나리오 봤을 때는 그런 감이 있더라고요. 대충 이렇게 그 번역본 이상한 번역본을 읽어보니까. 그리고 감독님이 우리가 나중에 흔히 알고 있는 빅토르 최의 실루엣인가 뭐 그런 느낌만 전달하자. 그런데 거기에 관한 신비성은 그래도 살리자. 그래서 n분의 1로 나눠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리탑 영화죠. 빅토르 최만 주인공이 아니고. 네. 일단 나타샤가 천우에 반해야 되니까 굉장히 이상적이고 멋진 남자여야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등장과 동시에 좀 마음을 뺏기는 연기를 훌륭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쪽 저 끝에. 네.
본 영화 중에 가장 인상적인 영화였어요. 감사합니다. 와, 이거 올해 이제 끝나가니까 그 많은 이벤트나 영화 중에 네. 우선 이 영화가 이제 흑백으로 진행되다가 중간 중간에 컬러로 나오는데요. 네. 이 흑백이 가지는 의미가 뭔지, 그리고 그 컬러가 가지는 의미가 예. 뭔지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흑백 장면들은 다 디지털로 찍었고요. 컬러 장면들은 다 필름으로 찍었어요. 실제 16mm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옛날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흑백, 그리고 컬러로 갔을 때 또 옛날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필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콘트라스트적인 매체를 쓴 것 같아요, 감독님이. 그리고 더불어 옛날 사진들을 찾아보시면 대부분 모든 자료들이 다 흑백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 느낌을 살리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있는데 네. 빅토리체 음악 중에 어떤 노래를 가장 좋아하시는지. 저 개인적으로요? 예, 저는 빅토리체에 대해서 관심이 좀 되게 많은 사람이라. 좀 아세요? 다큐멘터리라든지 그래요? 음악이라든지. 네. 그러면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네네. 네, 제가 첫 이 영화에 나오는 음악들이 다 첫 앨범에 나오는 노래들이거든요. 키노 45라고. 네. 그것도 그 모든 곡들의 그 시간을 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면 45분이라서 그냥 45분이라고 줬어요. 근데 이제 이 앨범에선 마지막 곡이 좀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나의 기분 아니면 나의 분위기, 번역이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지만 그 야나자바 티에프 쉔스 트람바이 이 노래 있잖아요. 네, 그 노래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할 때 많이 들었었던 건 저기 아파트에 있었던 그 장면이 있었잖아요. 저기서 콘서트 하느냐 파티장. 근데 그런 식으로 옛날 북소련에서 실제로 많이 녹음하고 인터뷰도 했어요. 그거를 다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유튜브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모습들이 다 유튜브에서 찾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쿠스틱 콘서트를 찾아보시면 빅토리체 아쿠스틱 콘서트 너무 생동감 있게 들려요. 무슨 지금 현대 세대 그 MTV 언플러그드 그 콘서트 못지않게 정말 좋아요, 느낌이. 감사합니다. 네. 그 쏟아지네요. 네. 빨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한 번만 들어주세요. 네. 두 번째 줄. 네. 아까부터 계속 드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빨리 드릴게요. 몇 개 남았어요? 한 장이요? 한 장이요? 네. 치열합니다. 네, 저는 사실 빅토르체를 들려요? 네. 네네 빅토르체를 그렇게 그러니까 이름만 알고 있었고 뭐 그렇게 관심 있게 그냥 뭐 대충 뭐 고려인 뭐 한국계 러시아인인데 되게 유명했었던 가수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냥 이 레토 예고편을 보고 그 배우님의 그 표정 연기나 이런 그게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꼭 봐야겠다 해서 이제 왔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도대체 이 배우 뭐 어떤 배우지 이러면서 사진을 찾아봤는데 너무 그 영화랑 지금 얼굴이랑 너무 다르신 거예요. 너무 다르죠. 그래서 이게 분장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 진짜 그때 연기할 때 그 그러니까 표정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얼굴 골격? 막 이런 거 자체가 되게 느낌 자체가 너무 달라가지고 네, 어제 좀 치킨 먹다가 자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혹시 그때 너무 이렇게 막 긴장하고 연기를 하셔서 막 감량이 막 이렇게 있었는지 아니면 뭐 분장을 할 때 뭔가 저 너무 달라서 사실 같은 배우라고 이제 사진 찾아보고 계속 이렇게 쳐다봤었거든요. 그래서 네, 되게 너무 신기하고 네. 연기를 엄청 잘했네요. 연기를 진짜 잘했나 보다. 같은 배우 맞냐 거짓말이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면. 근데 제가 대답하기 전에 그 유태호 배우 아마 이제 이 기회로 아신 분들은 이제 전작들을 많이 이제 좀 관심 있게 찾아보실 텐데 이분이 TV 첼로라는 영화 찍었어요. 그 영화가 뭐냐면 백남준 아티스트의 젊은 시절을 연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 이제 그러니까 레토 한다고 했을 때도 그 감독이 그 2000대 1로 뽑은 거 맞아? 너무 안 닮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도 진짜 우려했었거든요.
백남준, 내가 아는 백남준 아티스트의 모습이랑 하나도 안 닮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러 갔죠. 그때 이제 상영회가 있어서 보러 갔는데 진짜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면 얼굴이 한 개도 안 닮았는데 이렇게 돌아설 때 동작이랑 손짓 이런 거 있죠. 옆모습 이런 것들을 되게 감쪽같이 연기를 하는데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계속 모든 것들을 다 찾아보고 지금도 빅토르체에 제가 책 써도 된다라고 한 게 정말 1년 내내 그거를 계속 갔다 와서도 하고 있고 연기를 할 때도 자기 혼자 방에서 하고 있고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되게 근면성실한 배우. 네. 나중에 용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받을게요. 네, 뭐 더불어. 네,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순간에 뭐 작업하는 시작하게 되면 그냥 오로지 거기에다가 다 몰입하고 다 연구하고 뭐 빅토르체 같은 경우에는 그때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가 영상을 정말 많이 봤고 스피치 선생님이랑 같이 인터뷰 자료 봤을 때 어떻게 대답하고 톤이 아주 특유의 톤이 있거든요. 그런데 더빙이 되니까 그 흉내를 내도 안 들릴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거를 욕심을 안 내면 그 톤 하나 이제 따라하게 되면 거기에 관한 느낌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몰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감정 몰입. 그리고 숨 패턴까지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숨을 쉬려고 제가 노력을 해봤어요. 그 문장을 분석해가지고 어쨌든 좀 대답할 때도 조금 이상하게 대답해요. 빅토르체도 좀 느리게 대답하고 고맙게도 저한테. 네. 그래서 좀 그런 작은 디테일한 그런 기술적인 요소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뭐 분장도 물론 도와줬고 살도 뺐고 더 빼려고 했는데 감독님이 그만 빼라고 막 해가지고 지금 딱 좋다고. 뭐. 그러니까 그냥 눈 감고 믿는 거죠. 전문가들한테 몸을 맡기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한 장밖에 없어요. 포스터와 엽서 포스터가. 그래서 네 마지막 한 분의 네. 골라 선택해 주세요. 저 선택장이에요. 아, 예, 선택하세요. 아, 저요? 네. 어떡하지? 공을 넘겨야지. 저 끝. 네. 머플러 하실 분. 네. 일단 유태호 배우님 랩도 너무 잘 봤고요. 감사합니다. GV도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영화에서 마이크랑 나타샤랑 그리고 빅토르랑 그 세 명의 관계가 굉장히 협력자이기도 하고 사랑과 우정이 다 엮여 있는 인물들이잖아요. 네. 세 배우들 사이에 그 호흡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도 어떤 호흡을 맞춰서 했는지 세 분이서 엄청 친해지셨는지 예. 그런 거 궁금합니다. 네. 이제 너무 친해졌죠. 현장에서. 감독님이 애초부터 그 옛날 시대 그런 너스텔직한 시대를 재현을 하라고 해서 같이 그런 하우스 파티도 하고 옛날 음악을 많이 듣고 같이 술도 많이 마시고 이제 준비 기간 때 많이 친해진 거죠. 그리고 나타샤 역할 맡은 이리나 스타르셴바움이라는 여배우인데요. 지금 20대 중반인데 너무 스윗하시고 너무 따뜻하게 우리한테 했고요. 그리고 로마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1, 2년 선배인데요. 러시아에서 이미 정말 대스타예요. 근데 배우도 아니에요. 아니죠? 네, 배우도 아니고 그냥 락 가수예요. 홉스 매거진에 그 10위 안에 들어간 그 부자예요. 러시아에서. 네. 그러니까 자기 패션 라인도 있고 다 있고 뭐 그냥 다 가진 그런 친구인데 키노에 관한 밴드 그리고 빅토르체에 관한 소재니까 내가 이거 하겠다. 안 그러면 절대로 연기 안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했거든요. 근데 정말 준비 단계 상페테르스부르크에 가서 공연을 하는 거를 따라갔거든요. 보러. 정말 3만 명 앞에서 하는 거예요. 팬들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가 그 개인적인 그런 요소들이 저한테 이제 앵커가 돼버린 거죠. 아 이거도 연기하면서 써먹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선배를 존경할 수 있는 건 그건 저 타인의 배우를 싫어하는 그 동료 배우 싫어하는 그거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너무나 성숙하신 분이고 너무나 아티스트라서 저도 애초부터 존경심으로 깔고 연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 셋 중에는 그래도 연기 경력은 제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기둥을 가지고 이거는 빅토르의 탤런트로 제가 재해석하면서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있다 빅토르가. 그러니까 저도 제 사생활에서 연기를 좀 해봤으니까 그런 경험과 그런 리더십을 현장에서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친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같이 지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배우로서는 오히려 선배여서 사실 좀 약간 로마 배우가 좀 의지도 하고 그랬었던. 네, 서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누고 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가르쳤고, 그리고 뭐 어떻게 외우냐 막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는데, 아니 뭐 대부란 영화, 뭐 대부는 어디 가나 알잖아요. 마일론 브란도의 그 진짜 뭐 전설적인 연기자인데, 비하인드 사진을 찾아보면요, 상대 동료 배우들이 여기다가 대사를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여기에 대사가 이렇게 있어요, 몸에. 마일론 브란도를 그거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대사를 쳐요. 그 브랜도 같은 그런 연기자가 안 외우고 그 현실감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연기하겠다라는 해석을 하는데, 왜 우리가 못하냐? 그렇게 그 다음 날부터 자기 손으로 이렇게 한 행동 한 이제 그거 뭐 물론 근데 우리 감독님도 그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감독님도 그런 현실감을 좋아하시고 그리고 극단을 운영하시거든요. 그래서 극단 안에서 나오는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 절로 가서 저 탁자 이렇게 저 뭐 이렇게 하나 들어라 하면 들어가지고 여기 뒤에 대사가 있으면 그 전까지는 내 대사가 뭔지 모르고 그런 게임이 있거든요. 연기할 때도. 그러면서 보는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재밌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즉흥적이고. 그러니까 뭐 그런 작은 테크니컬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포스터 엽서가 그 가사 쓴 게 다 없어져가지고 질문은 오늘 여기까지 봤는데요. 사실은 마지막 하나 제가 네. 해도 되나요? 질문하신다고. 제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영화를 이제 나중에 오늘인가 내일인가 이번 주에 이제 이 영화 안에 나오는 음악들을 찾아보실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아니 네, 질문? 네, 같아요? 네, 네.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그냥 왜냐면 러시아 음악이다가 보니까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저도 지금 그래서 제가 어쨌든 간에 이 영화 안에 빅토르체의 물품이 있었어요. 실제로 빅토르체 거예요. 우리가 네. 현장에서 쓰는 거. 네. 그 미술팀이 준비해놨는데 오늘 좀 퀴즈처럼 한번 해봅시다. 제가 우리 저기 배급사 팀에서도 이거 몰라요. 프랑스에서 국내에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받았거든요. 오, 나왔어요? 네. 이 영화 OST예요. 바라던 거예요. 곡은 네. 25개고요. 네. 저는 LP 좋아해서 저는 LP는 제가 간직하고 CD는 제가 오늘의 이렇게 첫 자리니까 제가 드리고 싶어요. 아까 그래서 퀴즈로 네. 정답하면서 한번 제가 대답을 한번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그 실제 빅토르체 물품 어떤 건지 네. 알아내시면 제가 드릴게요. 못 알아내시면 주관식. 다음 TV에 제가 다른 팬한테 드릴 거예요. 저는 이런 건 냉정해요. 여러분 저는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기 위해서 가만히 있을게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손을 드시면은 뭐 저기 자, 시켜드릴까요? 첫 정답. 네, 저기 네. 네. 발 모양 잿더리? 첫 번째 바로 정답을 맞추고 아, 그래요? 아, 네. 그래서 잘 드세요. 축하드려요. 네. 아니 계속 들어오기 전에 안 가르쳐 준다고 한 게 있었는데 주머니에 이렇게 큰 거를 이렇게 넣거든요. 지금 배급사한테 저희 분들도 지금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뭐야. 빨리 에트나인에서도 빨리 좀 준비해 주세요. 아, 1월달에 나와요? 그럼 저건 오리지널이니까. 저건 오리지널. 네. 그건 프랑스 배급사에서 준비하는 거. 네.
영화에 아마 이제 이 영화 이제 오늘 보셨지만 개봉은 1월 3일이에요. 그런데 계속 좀 이렇게 몇 번이고 봐도 좋을 영화. 그리고 저도 이제 여러 번 봤는데 첫 번째 봤을 때보다 두 번째가 더 좋고 두 번째 봤을 때보다 세 번째보다 더 좋아요. 제가 보장드리는 거는 이 영화는 약간 쇼호스트 내가 뭐야? 쇼호스트처럼 얘기했는데 진짜로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구성의 어떤 묘미 같은 것들도 있고 그 안에서 이제 표현하려는 것들 실험적인 시도들도 많았고 이 감독님이 속해 있는 어떤 그 제작사의 그 감독님뿐만이 아니라 그 프로듀서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의 러시아의 지금까지 이제 무거운 영화에서 벗어나서 조금은 젊은 기운들, 새로운 시도들을 하려고 하는 일환에서 이 레토라는 영화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에서 가장 핫한 영화를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으로 개봉하기 전에 보셨다고 하면은 저는 이 영화에 대한 설명이 조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생애 첫 GV를 이렇게 가족적으로 단란하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입소문, 요즘은 입소문 중요하잖아요. 많이 입소문 내주시고 두 번째, 세 번째 관객도 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OST 받아가신 분은 꼭 한 10번 정도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관객들이랑 첫 GV를 하셨는데 소감과 함께 또 뭐 바쁘시니까 계획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서 끝낼까요? 네. 네, 뭐 일단은 네, 기분 좋게 시작했고요. 너무 기분 좋게 끝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계속 볼 수 있죠, 우리? 네, 계속 볼 수 네. 있죠. 제가 지금 일단은 1월달에 레토 개봉하고요. 그리고 5월인가 6월에 제가 천운이랑 같이 좀 호흡을 맞춘 네. 영화가 있는데요. 버티고라고 멜로드라마예요. 저도 국내 영화 그쵸? 네. 첫 주인공 같은 영화예요. 레토도 꼭 국내 영화 같지만 네, 진짜 국내 영화는 그 버티고 네. 천우의 남자로 소개된 영화. 네, 그리고 여름에 뭐 늦은 봄 그리고 여름에 또 TVN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가 있거든요. 거기서 손중기랑 손중기. 네, 손중기랑 그리고 추자연이랑 같이 호흡을 맞추고 그리고 백어본드 너무 만나서 막. 네, 백어본드 SBS 드라마인데요. 그것도 대작이에요. 예. 액션 스릴러인데요. 네, 본 아이덴티티 못지않게 그런 드라마에서 또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와. 네. 그 레토도 빅토르 최의 탄생 직전을 그렸잖아요. 레토가 사실 그 대작 배우의 어떻게 보면은 탄생 직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더 많이 지켜볼게요. 상상마당 아이콘으로 선정될 가장 적합한 배우가 한국에서는 유태호 배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레토 선생님. 네.